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101번째 시간입니다. 바야흐로 봄은 왔습니다. 온몸으로 봄을 느끼시면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주문을 하면서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름다운 봄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는 진주사람 정행길 166페이지 이성자 화백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의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남해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품을 훼손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작품을 모시고 사는 이성자 화백은 포장지를 놓고 작품 방향을 틀 때도 밑을 받치고 조심스럽게 마치 아기를 다루듯이 작품 한 점 한 점을 불면 날아갈까 쥐면 바스러질까 하는 마음으로 받드는 느낌이었다. 한번 놀라는 일을 당하고부터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살살 조심스럽게 작업했다.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게 다루었다. 이토록 아끼는 작품을 376점이나 진주해 주셨구나. 그녀의 작품 기증에 대해 새삼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저렇게 아끼고 조금이라도 훼손될까 안달을 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작품을 선뜻 진주에다 내놓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작품 하나하나에 직접 선택을 하며 고르고 골라서. 이성자 화백이 고향에 작품을 남긴다는 건 자기 생을 고향에 두는 것이라고 했다. 그건 정말 엄청난 무게감이었다. 정행길이 트레드에 가서 이성자 화백의 작품을 정리했던 그 작업은 이성자 미술관 건립에 달린 책임을 더할 수 없이 중대하게 느끼게 한 크나큰 사건이었다. 이성자 화백이 정행길에게 자기의 분신인 작품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림 다루는 법을 알려주고 가르친 것은 진주에 보낼 작품들도 그런 식으로 잘 다루어 달라는 하나의 메시지였다. 정행길은 이성자 화백의 작품을 대하는 철학이 가슴에 와 닿았다. 유화, 아크릴, 파나 같은 재료와 작품 제목들을 외우기도 하고 하나씩 배우기도 했지만 작품에 관해서만큼은 대충이라고는 없는 성격에 매번 감탄했다. 그래서 대충 하거나 힘들어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을 때도 화백께서 원하신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마다 이성자 화백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행길이 네 하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며 하나하나 정리하면 손뼉치고 또 하나 정리하면 손뼉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 화백과의 정도 새록새록 쌓여갔다. 어느 날 이 화백님께서 정행길에게 네가 내 일부, 네가 내가 되었는데 라는 말을 했다. 이성자 화백은 스스로 자기가 철저하고 까다로운 성격이라 말하면서 어찌 일이 맞을까? 신기하지? 너한테는 왜 이질감이 전혀 없지? 라며 신기해했다. 가만히 뭘 하다가 말고 신기해, 정말 신기해.
새삼스럽게 자주 정행길에게 그렇게 말했다. 뭐 신기한 거 발견하셨어요? 그리 물으면 네가 왜 그렇게 전혀 내게 이질감이 없을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서 그래. 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새가 저기서 일하는데 내가 왜 한 몸으로 느껴지는 걸까? 신기하다. 라고 말했다. 이런 이야기가 정행길로 하여금 진짜 이성자가 되도록 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오늘부터는 내 침실에서 같이 자자. 내 아들, 손자 외에는 아무도 내 침실에 같이 잔 적이 없는데 행길이 니하고는 같이 자고 싶다. 화백의 침실에 욕탕이 있었다. 화백님은 먼저 욕탕에 몸을 담그고 다음에는 정행기를 들어가라 하셨다. 잠들기 전에는 얼굴도 만지고 아기 쳐다보듯 인자한 얼굴로 그윽히 내려다보곤 하셨다. 한 공간에서 조금 오래 생활한다는 건 형제라도 잘 안 맞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성자 화백은 정행길에게 어른이었고 큰 사람이었으니 그러려니 하지만 이 화백이로서는 정행길을 아주 가깝고 특별한 관계로 느낀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정행길을 이성자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관계는 이 화백의 임종까지 지속되었다. 혈연관계도 아니고 세 아들이 엄연히 있는데도 이성자 화백과 정행길과의 인연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항맥 DNA, 나고 자란 환경, 그곳의 바람과 햇볕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서가 주는 특별함은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세월을 극복하고 서로가 느끼는 마음의 파동까지 일치시키는 묘한 신비라 아니할 수 없다. 정행길의 네 번째 뚜루드행 마지막 방문. 2009년 3월 8일 정행길의 일기장. 오늘은 내 생애에서 몇 번째 긴 날이었을까? 돌아가셨다. 첫 문장이다. 정행길은 더러 이성자 화백의 조카 상미씨와 통화를 했다. 그 과정에서 상미씨로부터 요새 좀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된다. 정행길은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졌다. 마침 당시 독일 뒤셀드로프에 사는 큰딸이 정행길에게 엄마 생신인데 나도 좀 볼 겸 독일로 오시는 게 어떻겠어요? 하고 제안했다. 프랑스에 갔다가 가면 되겠구나 싶었다. 정행길은 자신의 생일 전에 미리 병문안이나 하고 가려고 급히 2009년 2월 26일 프랑스로 출발했다.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해서 생일을 치르므로 정행길은 생일이 그해 3월 8일이 되는 날이었다. 병원으로 찾아가 이 화백을 만나는 순간 화백님께서는 반가워 목을 감싸 안았다. 우리 행길이 왔으니까 인자는 살았다. 인자는 우리 둘이 더 재미있게 살아보자. 그러자 행길아, 알겠지? 아, 인자는 살았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보내셨구나. 또 보내주셨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있었구나. 정행길은 생각하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처음 만났을 때는 건강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좋아 보였다. 행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화백은 잠깐 활력을 되찾은 것이었다. 비서 역할을 해주는 모니크에게 물었다. 화백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의사에게 물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고. 일주일이 남았는지 한 달이 남았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첫날은 이화백의 상태를 자세히 살필 겨를도 없이 쌓인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이성자 화백은 정행길에게 부탁했다. 내 방 서랍에 차 열쇠 찾아서
운전하고 다녀라. 병원밥 못 먹겠다. 내일 아침에 미역국 좀 끓여오너라. 미역은 어디에 있다는 등 식재료들을 줄줄이 나열한다. 정행길은 스스로 이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단연 요리라고 답할 만큼 음식 솜씨가 젬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큰일 났다. 손에 쥐어주는 출입문 키를 들고 이성자 하백의 뚜레드 집으로 들어서더니 주인 없는 집은 횡등그레했다. 주인 손길이 안 닿은 지 2달이 넘었으니 황량하지 그지없는 집을 청소부터 하면서도 내일 아침 미역국 끓여서 8시까지 가는 게 걱정이었다. 그러나 닥치면 하게 되는 걸까? 아침에 이화백이 먹을 음식들을 만들어 아침 7시 병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어두워질 때까지 병원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다. 큰 집에 혼자 있는 일이 무섭기도 했고 무엇보다 혼자서 병실을 지키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다. 가만히 누워있던 환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일으키는 일, 그리고 화장실까지 부축해서 가는 일이 제일 힘들었다. 몸이 너무나 무거워서 팔을 잡고 부축해도 똑바로 서지지가 않았다. 현지 화가들은 무수히 병문안을 왔다. 이성자 화백이 좋아하는 화분을 들고 오기도 했다. 그러면 이 화백은 꽃에서 눈을 떼지를 못했다. 저 화분은 이리 땡기나라. 아이고 예뻐라. 이제는 네가 매일 집에서 밥해와서 내가 곧 일어날 기다. 행길이가 왔으니 이제는 됐어. 이번에 퇴원하면 전동차 하나를 사자. 곧 공사를 시작하자. 무슨 공사요? 내 화실에서 저쪽 주방까지 레일을 깔고 전동차로 내 마음대로 댕길 기다. 행길이가 감독하고 내가 옆집 아를 부를 끼니 내일 까는 공사부터 당장 시작하자. 우리 아버지가 날 다시 살리려고 행길이를 보냈지. 집에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할 일들을 줄줄이 열거했다. 이성자 화백은 여전히 먼저 너거 내일을 여는 집에 아이들 몇 있노? 9살짜리 남자아이도 있나? 그 아이들은 요새 뭐하고 사노? 내일을 여는 집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것이었다. 한편 너그 집 식구는 몇 명이고 너그 엄마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노? 정행길의 신상조사를 하듯 꼼꼼히 다시 물어보기도 했다. 어떤 날은 무료하기도 했다. 심심하고 할 일이 없을 때는 노래를 불러드렸다. 얼마나 많은 노래를 했는지 모른다. 나의 살던 고향은 해는 져서 어두운데 봄의 교향하기 더러 따라 부르시기도 했다. 알고 있는 동요란 동요는 다 불러 제꼈고 아는 가곡이나 유행가도 불렀다. 니 참 노래 잘한다. 또 불러라 또 불러라. 하다 지루할 때쯤 갑자기 니 내 유언장을 좀 대필해둬라 했다. 정행길은 깜짝 놀랐다. 유언장을요? 네 이제 다 정리해뒀으니까 네가 그걸 정서를 해서 자신이 뒤죽박죽 써둔 걸 정행길이 정리해주면 본인이 자필로 쓰겠다고 했다. 처음 만나서 그때까지 평소처럼 정행길과 재밌게 살자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유언장 이야기를 하다니. 그러니까 이성자 하백은 그 당시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성자 하백의 유언. 뚜레드 집은 큰아들에게, 서울 집은 둘째에게, 아파트 소장품과 그림 등은 셋째에게, 이런 식으로 재산 분배를 하고 진주 미술관에 대한 것도 유언장에 있었다. 작품은 이성자 미술관에 두고 판권은 일무재단을 만들어서 내일을 여는 아이들을 잘 키우라 였다. 환자용 침상에 붙은 탁자를 꺼내 그 위에 정행길이 또박또박 정리한 유언장을 보며
비뚤비뚤 떨리는 손으로 약 4시간에 걸쳐 스스로 다시 썼다. 보기가 딱해. 녹음을 해도 자신의 목소리면 유언장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기어이 오랜 시간 공들여 쓰고는 틀린 글자는 없나 단디 봐라. 고맙다. 내가 이걸 누구한테 시키겠노? 사실 이성자 하백은 정행기를 만날 때면 자주 미술사 공부도 하고 세계 미술관 리스트를 작성하라 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내가 얼마 안 있어서 피카소가 될 거거든. 내가 피카소가 되면 사람들이 이성자를 찾으려고 얼마나 몰려들 텐데 네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림을 다 나눠줘야지. 세계의 모든 미술관에 그림들을 뿌려놓아야지. 자기가 늘 피카소만큼 유명한 화가가 될 거라는 꿈을 버리지 않았던 이성자 화백은 네 미술관 리스트 작성 다 해놨나? 네, 그건 금방 다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뮤지엄 리스트 작성해놔라. 어떤 그림을 어느 나라에 줄지 그런 것도 다 계산해놔라. 네, 대답은 잘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가도 피카소처럼 유명한 화가가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작품을 진주에다 주었으니 나머지는 자식들한테 줘야 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마지막 유언 작성에 그렇게 썼던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 이전에는 정행기를 만날 때마다 자기 작품을 전 세계 미술관에 뿌려서 세계인이 다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듯 했다. 사흘 정도에 걸쳐서 유언장을 완성했다. 유언 집행자인 동생 이상국 박사가 오기 이틀 전쯤이었다. 이성자 하백은 이야기도 잘 나누고 괜찮아 보였지만 이상하게 예감이 좋지 않았다. 정행길은 혼자 임종을 지키게 될까봐 마음이 초조했다. 아들들과 동생 이상국 박사에게 연락을 했다. 병실에 있을 때 정행길과 이성자 하백은 우수한 이야기를 했고 목이 잠기도록 아는 노래란 노래는 다 불렀지만 제일 많이 한 건 손가락 걸기였다. 너 미술관 지을 거야? 네. 사인하고 도장 찍고 너 꼭 지을 거지? 네. 미술관 짓겠습니다. 문병 온 사람들에게도 정행기를 소개하며 내 미술관을 지어줄 사람이라 말했다. 내가 아까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아나? 뭐라 하셨는데요? 얘가 내 미술관 지어줄라 하다. 진주 서유계까지 왔는데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서 미술관 틀림없이 지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정행길에게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며 의무감을 갖게 만들었다. 손가락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하루에 몇 번씩 어떤 의식처럼 했다. 기라, 네 미술관 지을 거라 했지? 네, 꼭 짓겠습니다. 어디다 지을 거고? 화백님이 강물 옆에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뭐라고 했노? 주차 공간 넓게 하라고 하셨고 예쁜 꽃도 많이 심으라 하셨고 바위도 많이 가져다 놓고 나무도 많이 심고 사람들이 오면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그런 멋지고 예술적인 공간으로 만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화백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니는 내 시키는 대로 할 사람이다. 네 믿는다. 세상에서 내가 사람을 하나 찾았는데 바로 닐로 안 찾았나. 그 이전에 이성자 하백은 종종 정행길에게 진주미술관을 지어줄 거라고 붙은 사기꾼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래요? 정행길이 물으니까 고향에 미술관 지을 거라는 소문이 나니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건축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데 미술관을 잘 지어줄 수 있다고 말하더란다. 미술관 디자인 해봤어요? 라고 물으면 네 해봤어요. 그렇게 답하는 사람에게 과연
진주 난강변에 미술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네, 되죠. 되고 말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드릴 테니 화백님 기념으로 그림이나 하나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들어 있었다고 했다. 이성자 화백은 아들에게도 그림을 파는 사람이지만 혹시라도 그 사람이 미술관을 지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큰 그림은 주지 않았더라도 작은 파나라도 한 장 주면 얻어가서는 알아보고 오겠다 하고 안 온 사람도 들어 있었다고 했다. 그 중에는 여성도 있었고 남성도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정행길에게는 내가 무슨 복으로 일로 만나갖고 니는 와 날 보고 그림 달란 소리를 안 하노? 그렇게 묻곤 했다. 제가 그림 가지고 있어봤자 저는 화가도 아니고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미술관 지을 때 내야 하면 오히려 귀찮죠. 정행길은 그렇게 이성자 화백에게 그림 달라는 소리를 안 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일로 다시 보잖아. 니는 박물관에 넣어야 할 희귀한 사람이다. 종자가 달라. 종자가 다르다고. 화백의 주변에는 조금 친숙해지면 그림 하나라도 얻어가려고 안달을 하는 눈초리들인데 정행길은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므로 화백의 그림이 욕심이 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화백님의 동생 이상국 박사. 이성자 화백의 동생 이상국 박사는 화백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왔다. 그때까지 아들들은 오지 않았다. 조바심을 내다가 오신 분이라 마중을 가기는 해야 했다. 정행길은 간호사들에게 병원에서 비행장으로 가는 방향만 물었다. 내비게이션도 달리지 않은 이성자 화백의 차를 타고 용감하게 나섰다. 설마 비행장 가는 표지판이 없겠나 싶었다. 병원에서 큰 길로 나가자 비행기가 그려진 표지판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아닌 프랑스 니스의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 전화를 해가며 이상국 박사를 찾아서 병원으로 모시고 온 용기, 그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성자 화백은 동생이 오자 좋아서 아기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많이 했다.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묻는 정행길에게 동생 이상국 박사는 누님이 말씀도 잘하고 안색을 보니 괜찮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정행길은 이상하게 불안했다. 정행길의 시부모나 친정부모의 임종 경험으로 손톱 밑이 파랗게 되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화백의 손톱 밑은 이미 파랗게 변해 있었다. 그래서 화백의 아들들에게도 계속 연락을 했다. 셋째 아들과의 통화는 좀 오래 했다. 이성자 화백은 키가 많이 어두웠다. 평소 보청기를 끼어도 말이 잘 안 들려 대신 전달해 줘야 했다.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시면서 글도 잘 쓰시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어머니 훌륭한 유전자를 받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어머니께 아무 원망 없어요. 곧 가겠습니다. 아들이 전해달라는 대로 전달했다. 그래, 나한테는 아무 감정 없다고 고맙다고 해. 네가 꾸민 건 아니지. 진정이 담긴 목소리였어. 이성자 화백은 자기가 아들을 버린 게 아니라 빼앗겼던 것인데도 아들들이 좀 참고 살지 않고 자신들을 버리고 갔다고 원망했을 거라는 강박관념에 평생을 시달리며 살았다. 그렇지만 화백은 아들들을 만나면 늘 엄격하게 대했고 프랑스어 공부를 하게 만들어 세 아들이 모두 프랑스와 관련된 일을 하는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했다. 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한다. 조선일보 기자였던 첫째 아들 신용석은 68년 초대 파리 특파원으로 발령받아 11년을 프랑스에서 살았다.
유학간 둘째 아들 신용학은 아이의 파리 대학의 건축학과 교수가 되어 프랑스에 정착했고 셋째 아들 신용극은 명품 수입업자로 74년부터 프랑스를 드나들었던 사람, 지금 서울에서 이성자 기념사업회를 하고 있다. 이화백이 15년 만에 처음 한국으로 와서 아들을 만났을 때 아마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들들이 그런 원망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한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고맙다고 했어. 정말로 아무 감정이 없다고를 여러 번 되묻고 정말 그렇게 말했다는 말에 안심하는 듯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던 모습. 이성자 화백은 평생 아들을 거두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떠나게 된 힘든 상황들을 마음 아파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도 마음의 짐을 뻗지 못한 결과로 아이들과 상처받은 엄마들의 쉼터, 내일을 여는 집과 정행길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당신이 내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별들이 부릅니다. 밤은 지나가고요. 내가 살아갈 날 난 죽지 않을 겁니다. 난 세상을 바꿀 거예요. 당신만을 위해서 말이죠. 근데 그럴 수 없네요. 그건 나 때문이 아닙니다. 노래는 호세 카레라스와 시셀 슈사바, 스페인 성악가와 노르웨이 국민 가수 노래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Le stelle chiamerò, la notte va, il giorno che vivrò non morirà, il mondo cambierò solo per te, è impossibile, ma non per me. I wanna hold you close under the rain. I wanna kiss your smile and feel the pain. I know what's beautiful looking at you. In a world of lies, you are the truth. Amore, quando tu mi ami, io mi sento forte, ti salverò dovunque tu sarai. And bring you everything you ask for. Nothing is above me. I'm shining like a candle in the dark. Quando sento che mi ami, I wanna make you see just what I was. Show you the loneliness and what it does. ma le mie lacrime lontane già, tutto è più facile se tu sei qua. And baby, every time you touch me, I become a hero. I'll make you safe no matter where you Ti are. porto tutto ciò che chiedi, niente sembra troppo, io splendo anche nell'oscurità. When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Senza te il mondo non può più girare, solo il tuo amore mi può salvare.
poi